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정말 당신 편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니며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라며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 어쩌면 오늘도 저녁을 함께하고 들어오신 건 아닌가요? 정약용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인연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어떤 밤은 아무 이유 없이 무겁습니다. 분명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크게 다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려고 누우면 어떤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오늘 나에게 친절했던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 웃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말도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허전합니다. 뭔가 빠져나간 듯한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감각이 무엇인지 이름을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나쁜 감정이라 하기도 애매하고 좋은 감정이라고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저 묘하게 피곤하고 자신이 작아진 기분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자리를 벗어나고 나면 꼭 이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하실 준비 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이것을 아주 오래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적보다 이 애매한 관계가 사람을 더 천천히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드러내놓고 해를 끼치는 사람은 피하기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한 얼굴로 다가오면서 조금씩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는 알아차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것을 중간 인연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적도 아니고 진정한 벗도 아닌 그 어딘가에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경계해야 할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이것을 직접 몸으로 겪은 사람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는 조선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수천 권의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고향에서 쫓겨나 먼 유배지로 떠났습니다. 전남 강진이라는 낯선 땅에서 18해를 보냈습니다. 그 세월 동안 그를 배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를 모른 척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힘들어할수록 고개를 돌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들이었습니다. 그냥 형편에 따라 움직이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정작 정약용 선생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름을 이서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45살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이 씨는 직장에 오래 함께 일해온 동료가 있었습니다. 몇 년을 같은 팀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 동료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이 씨가 힘든 프로젝트를 맡을 때면 먼저 다가와 응원을 건넸습니다. 수고한다고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점심 식사도 자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씨가 좋은 일을 맞이할 때마다 그 동료의 반응이 미묘했습니다. 말은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칭찬 뒤에 꼭 작은 한마디가 따라왔습니다. 그거 생각보다 쉬운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사실 그 기회는 원래 다른 분한테 가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그 한마디가 이 씨의 기쁨을 조용히 지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동료가 솔직한 성격인 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에도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3번, 4번 반복되면서 이 씨는 알아차렸습니다. 그 동료 앞에서 기쁜 일이 생겨도 자신이 먼저 그것을 작게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을, 혹시 또 뭔가 빌미가 생길까봐 미리 낮춰서 말하는 버릇이 생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간 인연의 작동 방식입니다. 직접적으로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골적으로 해를 끼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 어느 순간 내가 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위축됐는지도 모른 채로 작아져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것을 안개에 비유했습니다. 안개는 때리지 않습니다. 막아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걷다 보면 방향을 잃습니다. 중간 인연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감정의 방향이 언제나 그들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일을 이야기하면 진심으로 듣는 척합니다. 그런데 대화가 끝날 때쯤이면 어느새 그 사람 자신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내 상처보다 그 사람의 경험이 더 중요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칭찬과 깎아내림이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잘했어요 하는 말 뒤에 근데 이건 운이 좋았던 것 아닌가요가 따라옵니다. 그 순서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처음에는 눈치채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 가장 먼저 걱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걱정의 형태로 포장된 제지입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도 충분한 것 같은데 괜히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말들은 배려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당신이 지금 자리에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간의 사귐에는 반드시 흐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밀어주는 관계가 있고 서로를 제자리에 붙들어두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그 관계가 나를 자라게 하는지 아니면 나를 조금씩 갉아먹는지의 문제입니다. 선생은 교우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있고 나서 내 마음이 맑아지면 그것은 좋은 벗이요. 함께 있고 나서 내 마음이 탁해지면 그것은 경계해야 할 인연이다. 이 기준은 단순하고도 명확합니다. 다시 이서진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오래 꿈꿔온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그만 부업이었습니다. 작은 취미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그 동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동료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거 요즘 다들 하다가 그냥 접던데요. 사실 이서진 씨 성격에 그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이 씨는 그날 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말이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틀렸다고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동료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성격에 정말 안 맞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씨는 잠깐 멈췄습니다. 이것이 내 생각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심어놓은 생각인가?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혼자 앉아 이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깥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서 자라난 것인지, 그 구분이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선생은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배지에 오고 나서 그것이 흔들렸습니다. 주변에서 그를 죄인이라 불렀습니다. 나라를 배신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쌓이면 사람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그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나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중간 인연이 무서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목소리를 흉내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생각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내 판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누군가가 오래 반복해서 심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중간 인연의 가장 깊은 위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은 먼저 자신을 아는 것이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거창한 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 속의 감각입니다. 이 사람과 있고 나서 나는 어떤 상태인가?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말을 들었고 그것이 내 안에 어떻게 남아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 시작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것을 수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몸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몸보다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맑은가 탁한가를 아는 것이 수신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교가 아닙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을 모두 꺼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깊지 않은 사이에 깊은 말을 하지 마라. 그것은 열쇠를 남에게 맡기는 것이다. 중간 인연은 여러분의 약점을 기억해둡니다. 그것을 나중에 무기처럼 쓰기 위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본성이 그렇게 작동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같습니다. 내가 드러낸 상처가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침묵을 배우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에 대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말은 한 번 나가면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 가슴 안에서 3번을 굴린 뒤에야 밖으로 내보내라. 중간 인연들은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불편해하는지, 여러분이 상처받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용히 있으면 그들은 정보를 얻지 못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그렇군요 하고 짧게 답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강한 대응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장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이서진 씨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부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료에게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동료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사람에게는 그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아서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 동료와 함께 있어도 전처럼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을 내어주지 않으니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가볍게 인사하고 가볍게 웃고 가볍게 돌아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배운 것 중 하나는 고독의 가치였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에 더 많은 것을 썼습니다. 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선생은 고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중간 인연 곁을 떠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이것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독 속에서 비로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시끄러운 관계들 속에서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간쯤에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다면 그것이 이미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과 있고 난 뒤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맑아지는 사람이 있고 탁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벼워지는 만남이 있고 무거워지는 만남이 있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나에게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의 문제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기준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내 가치를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죄인의 신분으로 유배지에서 살았습니다. 나라에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하루도 자신이 가진 지식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가장 깊은 글쓰기의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목민심서도 그때 썼습니다. 흠음신서도 그때 썼습니다. 경세유표도 그때 썼습니다. 세상이 그를 낮게 봤을 때 그는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수신의 완성입니다. 중간 인연이 교묘한 것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서서히 조정한다는 점입니다. 한 번의 말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0번, 20번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작아져 있습니다. 그 과정이 조용하고 느리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이 말한 수신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요.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당당한가? 오늘의 나는 스스로를 존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보호막이 됩니다. 5번째는 가지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편지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시든 꽃을 화분에 꽂아둔들 향기가 나겠느냐? 이미 내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증명된 관계라면 그것을 정리하는 것은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절교를 선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연락의 빈도를 줄이면 됩니다. 만남의 자리를 서서히 줄이면 됩니다. 그 빈자리에는 다른 것이 채워집니다. 더 조용하고 더 단단한 것들이요. 이서진 씨는 그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6달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그 동료에게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니 꺾이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스스로의 속도로 나아갔습니다. 어떤 날은 잘 됐고, 어떤 날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의심 섞인 말 없이 그것을 겪으니 흔들림이 작았습니다. 이 씨는 어느 날 혼자 앉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내가 작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정약용 선생이 강진의 유배지에서 18회를 버틴 것은 외부의 지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 속에서 스스로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그 대화가 멈추지 않는 한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화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조심해야 할 인연이었습니다. 지금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냥 그렇게 타고난 것뿐인데. 맞습니다. 중간 인연이 반드시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이 그렇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소인을 멀리하는 것이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중간 인연을 알아보는 가장 단순한 방법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몇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그 이야기를 꺼낸 뒤에 나는 어떤 기분이었는가? 가볍게 털어놓은 뒤 홀가분했는가? 아니면 괜히 말했다는 기분이 들었는가? 이 차이가 작은 것 같지만 크게 다릅니다. 홀가분한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괜히 말했다는 기분이 드는 사람 앞에서는 어느새 말을 가려서 하게 됩니다. 그 몸의 반응이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사람은 길에서 소인을 만나도 다투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길을 비켜줄 뿐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가장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싸우는 것은 에너지를 씁니다. 판단하는 것도 에너지를 씁니다.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를 씁니다. 그냥 조용히 비켜가면 그 에너지가 나에게 남습니다. 그것으로 다른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서진 씨는 1년이 지나 그 동료와 여전히 같은 직장에 있습니다. 사이가 나빠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아침에 마주치면 인사합니다. 점심을 함께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이 씨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중요한 것을 꺼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계획도 꿈도 고민도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다른 곳에서 그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나서는 항상 맑아졌습니다. 그 차이를 이 씨는 이제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가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고 배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인연보다 분별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나를 살리는 관계인지, 무엇이 나를 조금씩 지우는 관계인지, 그것을 가릴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분별이 없으면 인연은 짐이 됩니다. 분별이 있으면 인연은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연을 의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자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관계 안에서 멈춰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을 버린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내가 썼다. 그들이 내 주변을 떠났기에 나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것이 중간 인연에 대한 가장 깊은 통찰입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데 쓸 에너지를 자신을 위한 것으로 바꿀 때 오히려 그들이 선생의 뜻하지 않은 스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곁에 있지만 함께 할수록 당신이 작아지는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이 어떤 상태인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물음 하나를 남겼으면 합니다. 내 주변에 어떤 관계가 나를 맑게 하는가? 어떤 관계가 나를 탁하게 만드는가? 이 물음을 마음속에 품고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답이 갑자기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 물음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강진의 작은 방에서 혼자 밤을 보내며 수백 편의 글을 썼습니다. 그 글들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사교계에서 쓰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과 나눈 대화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끄러운 관계에서 잠시 물러나 조용히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쌓이면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생깁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나를 만나는 시작입니다. 그 과정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정약용 선생도 처음에는 배신당한 것이 두렵고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통과하고 나서야 더 깊은 것을 썼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통과의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정말 당신 편인지를 오늘 한번 조용히 느껴보십시오. 화려하게 곁에 있는 것과 진심으로 곁에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18해의 유배를 이겨낸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이 관계의 안개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안개가 거치고 나면 더 맑은 아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을 살리는 방향으로 조금씩 정돈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의 긴 밤을 건너며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깊은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은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니며 중립을 지킬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 진심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낸 당신에게 채널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싶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망설여질 때, 철학 속에서 위로 공감 용기를 함께 채워나가는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